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소공녀 세라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베키가 말했다. 하지만 이런 걸 먹을 땐 조심해야 해요, 아가씨. 왜냐면 부스러기라도 흘리면 쥐들이 그걸 먹으려고 나오거든요. 쥐라고? 거기 쥐가 있단 말이야? 세라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베키는 태연했다. 많아요, 아가씨. 다락방엔 대부분 생쥐나 그런 쥐들이 다 있어요. 쥐들이 우르르 돌아다니는 소리도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저도 이젠 베개 위만 넘어다니지 않으면 괜찮아요. 뭐든 조금 지나면 다 익숙해져요, 아가씨. 부엌대기로 태어나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바퀴벌레보다는 쥐가 낫잖아요. 그건 나도 그래. 쥐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와 친해지는 건 상상이 안 돼. 이따금 베키는 밝고 따뜻한 방에서 몇 분 있지도 못하고 금방 돌아가야 했고 그럴 땐 고작 몇 마디 나누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세라는 뭔가를 조금 사두었다가 베키가 옛날식으로 끈으로 묶어 치마 및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는 주머니에 재빨리 찔러 넣어주었다. 베키의 배를 채워주면서 조그만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일이 세라의 관심거리에 새로 더해졌다. 외출할 일이 있으면 마차에서 내려서 걸으며 상점 진열창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고기 파이를 두세 개 사가자는 생각이 들었을 땐 대단한 발견을 한 기분이었다. 고기 파이를 보여주자 베키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아가씨, 정말 만나고 배부르겠어요. 배부른 게 최고거든요. 케이크는 맛은 환상적이지만 배가 사르르 꺼지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가씨? 이건 뱃속에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세라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 뱃속에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는 부를 것 같아. 고기파이는 맛있고 든든했다. 소고기 샌드위치, 롤빵, 볼로냐 소세지도 만족스러웠다. 베키는 차츰 배고픔과 피로를 잊었고 석탄통의 무게도 견딜만 했다. 석탄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요리사가 무슨 성질을 부려도 고단한 일들이 어깨를 짓눌러도 베키는 세라 아가씨와 거실에서 함께할 오후 시간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사실 고기파이가 없어도 세라 아가씨만으로 충분했다. 말 몇 마디 주고받을 시간밖에 나지 않을 때면 늘 진심이 담긴 다정하고 유쾌한 말들을 건네주었으니까. 시간이 좀 더 나면 지난번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거나 베키가 나중에 다락방 침대에 누워서 곱씹어 볼 만한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 세라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타고난 천성대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가여운 베키에게 자신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베키가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 은인으로 여기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만요. 차가 너무 우러날 것 같아서 티백을 조금 위로 올려놓을게요. 천성적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도 마음도 활짝 열려 있다. 손에 쥔 것이 없을 때라도 마음은 언제나 가득 차 있어서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을 베풀어 도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웃음을 주는데 즐겁고 따뜻한 웃음이 그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베키는 웃음이 뭔지 알 새 없이 가난하고 고되게 살았다. 세라는 베키를 웃게 만들었고 베키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고기파이만큼이나 자신들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세라의 11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두고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런데 편지에서 소년처럼 패기 넘치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무리를 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농담을 즐겨하는 크루 대위는 세라를 꼬마 마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워낙 세라가 나이답지 않게 굴 때가 많아서였다. 크루 대위는 세라에게 줄 멋진 생일 선물들을 준비해 두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쓴 선물은 파리에서 주문한 인형과 놀랄 만큼 휘황찬란한 인형 옷들이었다. 인형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묻는 아빠의 편지에 세라는 엉뚱한 답장을 적어보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있잖아요. 살면서 다시는 인형 선물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저의 마지막 인형이 될 거예요.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를 쓸 줄 안다면 마지막 인형이라는 멋진 시를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를 쓸 줄 몰라요. 써보긴 했는데 제가 봐도 웃음이 나왔어요. 와츠나 콜리지나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의 작품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느 누구도 에밀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지만 마지막 인형도 아주 소중히 대할게요. 학교 친구들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 모두 인형을 좋아해요. 15살쯤 되는 학생들은 이제 자기들은 인형을 갖고 놀 나이가 지난 척 하지만요. 크루 대위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던 차에 인도에 있는 자기 저택에서 이 편지를 받았다. 탁자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서신들만 보면 불안이 엄습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휩싸였지만 크루 대위는 몇 주 만에 모처럼 소리내어 웃었다. 맙소사, 이 아이는 해가 갈수록 더 재미있어지잖아. 신이시여, 제발 제가 훌훌 털고 일어나 고국으로 달려가서 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지금 당장 세라가 그 작은 팔로 나를 안아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내놔도 아깝지 않아. 무슨 짓이든 다 하겠어. 세라의 생일은 성대한 기념 행사처럼 치러질 예정이었다. 교실도 꾸미고 파티도 열기로 했다. 선물 상자를 여는 의식도 거창하게 준비되었고 민친교장의 조용한 응접실에서 번쩍번쩍 화려한 생일 만찬도 열릴 계획이었다. 마침내 그날이 되자 온 학교가 들썩였다. 아침나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생일 파티를 준비하느라 모두들 정신이 없었다. 교실에 호랑가시 나무 화환이 여기저기 걸렸고 책상은 치워졌다. 벽을 따라 교실에 둘러놓은 의자들에는 빨간 덮개를 씌웠다. 그날 아침 세라가 거실로 들어가자 탁자 위에 갈색 종이로 포장된 작고 땅딸막한 꾸러미가 있었다. 선물이었다. 누구 선물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조심스레 선물 포장을 열었더니 군데군데 때가 탄 빨간 플란넬 천으로 만든 네모난 바늘꽂이가 들어있었다. 검정핀을 글자 모양으로 정성스레 꽂아 만든 생일 축하 드려요라는 글귀도 보였다. 여기서 생일 축하 드려요라는 그 글이 맞춤법이 다 틀린 채로 쓰여져 있습니다. 생일은 어이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축하는 축하, 받침이 없는 채로 소리 나는 대로 축하라고 쓰여 있어요. 누가 썼는지 아시겠죠? 세라는 마음이 훈훈해졌다. 어머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마음에 들어. 이걸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 하지만 다음 순간 세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바늘꽂이 아래쪽에 카드가 붙어 있는데 단정한 글씨로 아멜리아 민친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멜리아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세라는 카드를 보고 또 보았다. 그때 슬그머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 안을 빼꼼히 엿보는 베키가 보였다. 베키는 살가움이 느껴지는 행복한 미소를 얼굴 가득 지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와 초조한 듯이 손가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세라 아가씨,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냐고? 사랑스러운 베키, 이걸 다 네가 직접 만들었구나. 베키는 흐뭇한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것처럼 코를 훌쩍였다.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차올랐다. 별것도 아니고 그냥 플란넬이에요. 플란넬도 새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아가씨께 뭔가 드리고 싶어서 밤마다 만들었어요. 아가씨는 그게 다이아몬드 장식에 달린 세틴인 척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만들 때 그런 척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는요, 아가씨. 베키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쓰레기통에서 주웠는데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아멜리아 선생님이 버리신 거예요. 전 카드가 없는데 카드가 없으면 제대로 된 선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멜리아 선생님이 버리신 걸 거기 붙였어요. 세라는 와락 달려들어 베키를 껴안았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목이 콱 메었다. 세라가 묘한 표정으로 웃으며 소리쳤다. 세상에, 베키, 난 네가 정말 좋아. 베키, 정말로, 정말로 좋아. 베키가 숨소리처럼 조그맣게 말했다.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세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요. 플란넬도 새 것도 아니고요. 감동적이네요. 그쵸? 여기 베키가 열심히 바늘꽂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베키가 세라 방에 갖다 놓은 그 선물 꾸러미, 약소할 수 있죠. 세라가 받는 다른 선물에 비해서. 이 포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베키의 정성이 너무나 느껴지고 베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멜리아 선생님이 버린 카드에 카드를 썼다는 얘기도 참 뭉클하네요. 그리고 제목이 챕터 7은 그 다음 챕터는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의 그 생일이 정말 성대하게 이 보육원에서 가장 큰 행사답게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아빠의 그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편지가 오게 됩니다. 하필 이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날에. 그래서 그날 세라가 옷도 다 벗겨진 채로 선물도 다 빼앗긴 채로 다락방으로 가게 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되고 세라가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요? 하면서 그 제안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키와 같은 처지가 되는 세라 이야기가 챕터 7에 담겨져 있습니다. 8. 다락방에서 보낸 첫날 밤을 세라는 영원히 잊지 못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혹독한 슬픔과 고통이 밤새도록 사납게 휘몰아쳤지만 세라는 주변의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어차피 그런 이야기를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낯선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차라리 세라에게 잘된 일이었다. 그 작은 몸이 육체적인 불편에 시달리는 편이 더 나았다. 안 그랬다면 감당해야 할 비통함이 너무 커서 어린 마음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세라는 몸의 불편을 잊고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했다. 세라는 하염없이 중얼거렸다.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편히 누울 곳을 찾느라 자신이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다는 사실과 어둠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짙고 짙다는 것,
지붕 위로 굴뚝을 휘감아 도는 바람 소리가 뭔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라의 생활은 서서히 바뀐 게 아니라 한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다. 민친 교장은 아멜리아 선생에게 말했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이니까 당장 시작하라고 해. 뭘 해야 하는지 당장 가르쳐서 시켜. 마리에트는 다음 날 아침 학교를 떠났다. 세라는 복도를 지나가다 열린 문으로 옛 거실을 언뜻 들여다보고 모든 게 바뀐 것을 실감했다. 방을 꾸몄던 화려한 물건들이 싹 치워지고 침대도 구석으로 옮겨 새로운 학생이 쓸 침실로 바뀌어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가자 세라의 자리였던 민친 교장 옆자리에 레비니어가 앉아 있었다. 민친 교장은 세라에게 차갑게 내뱉었다. 세라, 네가 새로 할 일이 있다. 어린 학생들과 같이 작은 탁자에 가서 앉아라.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얌전히 밥을 먹는지 음식을 남기지 않는지 봐. 더 일찍 내려왔어야지. 로티가 벌써 차를 엎질렀잖니.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날이 갈수록 세라가 맡은 일은 점점 더 불어났다. 세라는 어린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듣는 다른 수업을 참관했는데 이런 일들은 세라가 해야 할 다른 일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었다. 세라는 써먹을 것도 아주 많았다. 언제 어떤 날씨에도 심부름을 보낼 수 있었다. 다들 꺼리고 미루는 일들도 전부 세라의 몫이었다. 요리사와 하녀들은 민친 교장의 말투를 흉내내며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요란스레 떠받들어 주어야 했던 어린 것에게 명령하는 기분을 즐기기까지 했다. 하녀들은 교육을 잘 받지 못했고 예의 바르거나 성격이 착한 것도 아니어서 곁에 만만한 상대가 생기자 걸핏하면 잘못을 덮어 씌우려 들었다. 처음 한두 달 동안 세라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묵묵히 견디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태도를 누그러뜨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라는 어느 누구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녀들은 더 윽박지르며 못되게 굴었고 요리사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잔소리를 했다. 세라 자신의 학업은 지나간 옛일이 되었다. 수업은 전혀 들을 수 없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밤이 되어서야 간신히 허락을 받으면 텅 빈 교실에 들어가 홀로 헌책들을 읽었다. 세라는 중얼거렸다. 전에 배웠던 걸 되새기지 않으면 전부 까먹을 것 같아. 나는 부엌 심부름꾼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가엾은 베키처럼 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걸 대부분 잊어버리고 발음도 정확하게 못하고 헨리 8세에게 부인이 6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잊게 되면 어쩌지? 세라의 생활이 달라지면서 가장 얄궂게 변한 한 가지는 학생들과 세라의 관계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어린 왕족처럼 대접받기는커녕 이젠 학생 축에 끼지도 못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일 때문에 어차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었지만 세라가 교실 학생들하고는 외떨어져 생활하기를 바라는 민친 교장의 속내를 모른 채 할 수도 없었다. 세라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게다가 자존심이 너무 강해 세라만 보면 티나게 어색해하고 쭈뼛거리는 다른 학생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기도 힘들었다. 사실 민친학교의 학생들은 둔감하고 현실적인 아이들이었다.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세라의 원피스가 점점 짧아지고 초라해지고 이상해지면서 또 세라가 요리사의 심부름으로 뜯어진 신발을 끌며 채소를 사러 나가서 바구니를 끌어안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줄 알게 되자 자신들도 세라를 잔심부름꾼 하녀로 대했다. 레비니어는 말했다. 저런 애한테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생각했다니. 지금은 몰골도 말이 아니잖아. 저렇게 기이한 꼴은 처음 봐. 별로 저희를 좋아한 적도 없지만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말도 없이 사람을 쳐다보는 건 못 참아주겠다니까. 꼭 뭔가 캐내려는 애 같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세라가 되받아쳤다. 맞아. 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쳐다봐. 그 사람들을 알고 싶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더 생각해보고. 사실을 말하자면 세라는 레비니어를 눈여겨본 덕분에 몇 차례나 곤혹스러울 뻔한 상황을 면했다. 레비니어는 틈만 나면 못된 장난을 쳤는데 민친교장의 과시용 학생이었던 세라가 걸려들었다면 아주 고소했을 것이다. 세라는 누구를 굴려주거나 못살게 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종처럼 일했고 짐꾸러미와 바구니를 들고 질척거리는 길거리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어린 학생들의 프랑스어 수업에 들어가서는 틈만 나면 딴짓하는 아이들과 전쟁을 치렀다. 모습이 점차 남루하고 처량해지자 차라리 부엌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모두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자 세라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런 속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털어놓지 않았다. 군인은 불평하지 않아. 나도 그럴 거야. 나는 지금 전쟁 중인 척 할 거야. 세라는 밥을 먹다 말고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세라는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세 사람이 없었더라면 더 오래 마음 아리를 했을 것이다. 우리 세라가 참 불쌍하고 대견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차를 우려봤습니다. 지금 너무 우려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 그 준비를 하면서 빨리 티백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차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티입니다. 테일러즈의 티고요. 레몬 앤 오렌지 티예요. 여기에 Fine Black Tea Blended with Natural Fruit Flavorings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그 뜻 그대로예요. 정말 Fine Black Te에 굉장히 다양한 그 프루티들이 그 플레버가 섞여 있어서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홍차가 맞나 과일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그래도 어쨌든 블랙티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홍차의 쌉싸름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질리지 않게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차예요. 사실 제가 과일 맛이 많이 나는 그런 과일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은 왜 그러냐면 그게 비누를 먹는 것 같은 마치 그 망고 비누, 동남아에서 사온 그 향센 그런 것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과일티를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레몬 앤 오렌지 티라고 쓰여져 있지만 굉장히 강하게 그 과일 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홍차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게 그리고 너무 비누 먹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게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홍차인 것 같아요. 비싼 차는 아니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샀냐면 예전에 제가 하이드 읽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주재원으로 잠깐 그 외국에서 중국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그 우울증과 목류병 증세와 집을 떠나와서 몸과 마음이 병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서 그래도 하나 건져온 게 있다면 그냥 커피만 주구장창 마셨던 저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차 문화를 배우게 되고 차 마시는 친구들, 다오라고 하죠. 다오를 제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지금은 한국으로 다시 발령을 받아서 같이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발견한 차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올 때 제가 정말 벌크로 사왔어요. 정말 이걸로 제가 한 10박스 사왔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선물도 주고 또 제가 많이 마시기도 해서 많이 남아있진 않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그 박스를 오늘 뜯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말로 써 있죠. 이게 비싼 티는 아니고요. 비싼 거는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중국 마트에 갔을 때 그냥 흔하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아직 집에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이걸 구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왜 차를 마실 때 저도 그러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떠들곤 있지만 저 차 잘 몰라요. 차도 잘 모르고 커피도 모르고 그냥 마셨을 때 맛있다, 맛없다 이거를 느끼는 정도예요. 뭐 전문 용어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들이, 친구들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려서 찻자리에서 이렇게 내어드리면 근데 이 차 뭐야? 되게 맛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던 차예요. 그러니까 차를 잘 모르고 차보다는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좀 맛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추천을 드릴게요. 따뜻하니 너무 좋네요. 아니,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겨울이 되기 있나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으로 배웠었어요. 교과서에도 나왔었죠. 사계절이 있는 나라. 근데 제가 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사계절이 있는 게 마냥 좋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생활할 땐 너무 좋죠. 봄도 느끼고 여름도 느끼고 겨울도 느끼고. 근데 엊그제 여름옷 꺼내놨는데 가을옷 꺼내자마자 지금 겨울옷을 꺼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한바탕 드레스룸하고 또 방에 있는 옷장을 뒤집어야 돼서 너무 귀찮아요. 지금 옷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금방 겨울이 다가와서 지금 옷 정리할 게 까마득합니다. 불쌍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대견하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세라 이야기 계속 읽어드릴게요. 으뜸으로 꼽을 사람은 당연히 베키였다. 다락방에서의 끔찍했던 첫날 밤 내내 세라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몰려다니는 벽 너머에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어렴풋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안도감이 점점 커졌다. 낮 동안 둘은 서로 말을 나눌 틈이 없었다. 각자 할 일이 많았을 뿐 아니라 대화를 나누려고만 하면 빈둥빈둥 노닥거린다고 혼났으니까. 첫날 아침에 베키는 귀옛말로 소곤거렸다. 아가씨, 제가 공손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할지도 몰라서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시간도 안 나겠지만요. 그 대신 베키는 동이 트기도 전에 세라의 다락방으로 살금살금 건너와서 원피스 단추를 채워주고 여러 일들을 거들어준 후 불을 지피러 부엌에 내려갔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세라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필요할 때 언제든 시중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비탄과 충격에 빠져 말문을 열지 못하던 세라도 차차 베키를 부르고 방을 드나들었다. 베키는 고통에 빠진 사람에겐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세라에게 위로를 준 두 번째 사람은 어민가드였는데 사실 조금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자 세라는 자신이 어민가드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사이좋은 친구였지만 세라는 늘 자신이 언니 같다고 느꼈다. 어민가드는 다정했지만 둔한 건 역시 부인할 수 없었다. 어민가드는 세라에게 막무가내로 매달렸다. 늘 공부거리들을 가져와서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졸랐다. 하지만 세라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다 귀담아 들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야기를 하나도 할 줄 몰랐고 책이라면 무조건 싫어했다. 어민가드는 엄청난 시련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생각날 만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라도 어민가드를 잊고 있었다.
게다가 어민가드가 사건이 일어났던 때에 몇 주 동안 집에 가 있었다. 어민가드는 학교로 돌아와서도 이틀은 세라를 만나지 못했고 마침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세라는 아래층으로 가져가 수선할 옷가지들을 한아름 안아들고 있었다. 그때 벌써 세라는 옷을 수선하는 법까지 배운 터였다. 세라는 안색이 창백하고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입고 있는 원피스도 몸에 비해 너무 작아서 이상해 보였고 껑충 올라간 치맛단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깡마른 데다 꾀죄죄했다. 어민가드는 워낙 느린 아이여서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았지만 세라가 이토록 기묘하고 불쌍하고 하녀나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어민가드는 너무 슬프고 참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경련 같은 짧은 웃음을 흘리고는 아무런 의도도 거의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 세상에, 세라, 너 맞아? 그래. 세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두 팔로 한아름 아는 옷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턱으로 지그시 눌렀다. 세라가 묘한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자 어민가드는 더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세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아마도 세라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베키처럼 옷을 수선하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인 듯 했다. 아, 잘 지내? 어민가드가 말을 더듬었다. 모르겠어. 너는 어때? 나는 아주 잘 지내. 어민가드는 잔뜩 주눅이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친구답게 할 수 있는 날이 뭘까 고심하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너 많이 불행하니? 그 순간 세라는 부당한 잘못을 저질렀다. 순간적으로 상처 입은 심장이 쿵쾅거리자 저렇게 멍청한 아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네가 보기엔 어떤 것 같니? 내가 행복에 겨워 보이니? 세라는 어민가드를 지나쳐 가버렸다. 세라의 비참함이 덜했더라면 가여운 어민가드가 둔한 성격 탓에 서툴고 어색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그 애를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민가드는 늘 어색해했고 본인이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더 어리석게 행동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불쑥 이상한 생각이 스치면서 세라가 예민해졌던 것이다. 저 애도 다른 애들과 똑같아. 실은 나와 말을 섞고 싶지 않을 거야. 다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있었다. 우연히 마주치면 세라가 눈길을 돌렸고 어민가드는 너무 긴장하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 지나치면서 고갯짓을 까딱 할 때도 있었지만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나랑 말하기 싫어한다면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돼. 민친 선생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정말로 민친 교장은 본의 아니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고 덕분에 두 사람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 어민가드는 평소보다 더 어수룩한 행동을 눈에 띄게 많이 했고 힘도 없고 우울해 보였다. 창가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일도 잦았다. 한 번은 옆을 지나던 제시가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이냐는 듯 어민가드를 쳐다보았다. 어민가드, 너 울어? 어민가드가 떨리는 음성으로 소리 죽여 말했다.
우는 거 아니야? 울고 있잖아. 방금 닭똥 같은 눈물이 콧등을 타고 흘러서 뚝 떨어졌잖아. 또 떨어지네. 그래, 나 괴로워.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아줘. 어민가드는 통통한 등을 보이며 몸을 돌리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확 덮었다. 그날 밤 세라는 평소보다 늦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학생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뒤에야 일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오는 길이었다. 계단을 다 올라온 세라는 다락방 문틈으로 깜빡거리며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긴 나 말고 올 사람이 없는데. 세라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누가 촛불을 켜놓았네? 부엌에서 일할 때 쓰는 촛대가 아니라 학생들이 침실에서 쓰는 촛대였다. 누군가 낡은 발판에 앉아 있었다. 잠옷 위에 빨간 숄을 두른 차림으로 앉아있는 아이를 알아본 순간 세라가 소리쳤다. 어민가드! 세라는 덜컥 겁이 났다. 너 이러다 큰일 나! 어민가드가 발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제 발에 비해 너무 큰 침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세라에게 다가왔다. 울어서 눈과 코가 빨갰다. 나도 알아. 들키면 그렇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세라, 제발 말을 해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데? 어민가드의 목소리를 듣자 세라는 익숙한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며 목이 메었다. 다정하고 순수한 단짝 친구가 되자고 말하던 그때 그 어민가드의 모습 그대로였다. 마치 지난 몇 주의 일들은 고의가 아니었노라고 말하는 소리 같았다. 난 네가 정말 좋아. 그렇지만 알잖아.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 나는 너도 달라졌다고 생각했어. 어민가드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달라진 건 바로 너야. 나랑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 내가 집에서 돌아온 뒤로 달라진 건 너였다고. 세라는 잠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맞아. 난 달라졌어. 그렇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달라진 건 아니야. 민친 선생님은 이제 내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싫어하셔. 애들도 대부분 나랑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는 너도 어쩌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너를 피해 다녔어. 세상에, 세라! 어민가드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울부짖었다. 그러더니 세라와 얼굴을 마주보고는 와락 부둥켜 안았다. 세라는 작고 검은 머리를 빨간 숄을 두른 친구의 어깨에 얹고 몇 분 동안이나 더 그렇게 있었다. 어민가드가 자신을 저버렸다고 생각했을 땐 끔찍이도 외로웠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에 앉았다. 세라는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어민가드는 숄로 몸을 감쌌다. 어민가드는 눈이 크고 묘한 세라의 작은 얼굴을 감탄에 겨운 눈길로 보았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넌 아마 내가 없어도 살 수 있겠지만 세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난 정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오늘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 갑자기 여기로 올라와서 다시 나랑 친구하자고 사정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세라는 생각을 하듯 이마살을 찌푸렸다. 네가 나보다 착하구나. 난 자존심만 세우느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 이제 시험에 든 거니까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지. 이럴까봐 두려웠는데. 어쩌면 그래서 시험에 들게